강변에 남겨진 차, 그리고 장막한 울음. 비는 제방길을 두드리기보다 긁어냈다.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작은 자갈처럼 튀었고 가로등 불빛은 물막 위에서 길게 번져 흐렸다. 강 쪽에서는 축축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여 올라왔다. 늦은 밤의 강은 늘 그렇듯 조용했지만 그날은 그 조용함이 유난히 무거웠다. 순찰차가 먼저 도착했을 때 제방 끝자락에 은색 세단 한 대가 삐딱하게 서 있었다. 차는 갓길을 비스듬히 물고 있었고 비상등이 깜빡깜빡 고장난 심장처럼 규칙적으로 빛을 내뿜었다. 운전석 문은 완전히 닫히지 못한 채 반쯤 열려 있었다. 그 틈으로 빗물이 들어와 발매트를 적시고 다시 바닥으로 똑똑 떨어졌다. 문 열려 있습니다. 젊은 순경이 손전등으로 실내를 비추었다. 운전대는 젖어 있었고 운전석은 키가 큰 남자가 앉던 습관 그대로 뒤로 밀려 있었다. 충돌 흔적은 없었다. 유리도 멀쩡했다. 누가 급히 내리며 부딪힌 듯한 자잘한 상처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사람만 없었다. 형사 한민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가까웠다. 그는 우비 모자를 눌러쓰고 폴리스 라인 아래로 몸을 숙여 들어갔다. 젖은 흙이 신발 밑창에 달라붙어 걸음마다 쩍 하는 소리가 났다. 한민재는 먼저 차의 위치를 확인했다. 제방의 9분 구간, 강으로 내려가는 비탈이 시작되는 지점. 이곳은 밤이면 차 한 대쯤 세워도 눈에 잘 띄지 않았다. 누군가를 만나기에도 누군가를 버리기에도 이유를 만들기 쉬운 자리였다. 손전등 빛이 갓길에 진흙유를 훑었다. 타이어 자국이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차가 오래 머물렀을 법한 깊은 자국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길게 이어진 얇은 흔적이 보였다. 마치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끌고 간 듯한 자국이었다. 자국은 몇 미터쯤 이어지다가 강 쪽 풀숲 앞에서 갑자기 흐트러졌다. 여기요! 한민재가 낮게 말했다. 옆에 서 있던 감식반이 무릎을 꿇고 가까이 들여다봤다. 빗물이 자국을 지우고 있었지만 끌림의 방향은 분명했다. 강 쪽이었다. 사람이 미끄러진 흔적 같진 않네요. 누가 뭘 끌었을 가능성이... 말끝이 흐려졌다. 뭘이라는 단어가 현장에 떨어지자 공기가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다. 차 안을 다시 확인했다. 조수석 바닥에는 젖은 종이컵 하나가 굴러다녔다. 대시보드 위엔 주차권처럼 보이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가 떼어진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조수석 앞 수납함, 글러브 박스를 열자 한민재의 손이 멈췄다. 얇은 서류철 한 묶음이 들어있었다. 보험 약관, 계약 요약서, 납입 내역, 그리고 누가 봐도 정리해둔 듯한 메모지. 빨간 볼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사망, 실종 시 처리, 면책, 수익자. 숫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15억. 한민재는 숨을 한 번 삼켰다. 한 가정이 평생 벌어도 손에 쥐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여러 회사의 계약이 층층이 겹쳐진 형태였다. 사고사, 상해, 실종. 모든 상황을 미리 상정해둔 것처럼. 그때 순찰차 쪽에서 무전이 짧게 울렸다. 피해자 가족 도착합니다. 현장 입구에 검은 우산 하나가 급히 다가왔다. 우산 아래에서 여자가 뛰어오듯 걸어왔다. 비 때문에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고 숨이 가쁘게 떨렸다. 나이는 30 초중반. 몸집은 작았지만 눈빛이 유난히 또렷했다. 그녀는 폴리스 라인 앞에서 잠깐 멈칫했다가 거의 반사적으로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잠깐만요. 보호자세요? 네. 남편이요. 여자는 이름을 말했다. 윤서연. 실종된 남편은 서준호. 신고자는 그녀가 아니라
이 길을 지나던 행인이었다. 서연은 손이 덜덜 떨리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목적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정확했다. 차를 보자마자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준호 씨, 울음이 터졌다. 울음은 크고 선명했다. 비가 아무리 세차게 내려도 그 소리는 뚜렷하게 귀를 때렸다. 그런데 한민재는 그 울음 속에서 질문이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렸다.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엔 이렇게 말한다.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 있어요? 하지만 서연은 울면서도 반복했다. 사람, 물을 무서워해요. 수영도 못해요.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무엇을? 한민재는 그녀를 억지로 붙잡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건 언제죠? 서연은 울먹이면서도 대답이 빨랐다. 11시. 조금 넘어서요. 정확히는 11시 14분쯤. 제가 전화 받았어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냥 집에 늦을 것 같다고. 아니에요. 싸운 것도 아니에요. 저는 말이 꼬였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다음 문장을 덧붙였다. 마치 준비해둔 것처럼. 마지막으로 11시 17분에 폰이 꺼졌어요. 그 뒤로는 한민재는 11시 17분을 수첩에 적었다. 그 시간은 마치 닫힌 문처럼 선명했다. 누가 정해둔 시간표처럼. 겸식반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사이 한민재는 휴대전화 통신기록 조회를 요청했다. 간단한 조회로도 몇 가지는 나온다. 마지막 발신 수신, 종료 시각, 기지국 위치. 그리고 그 순간 한민재는 또 하나의 작은 이상함을 감지했다. 서연의 휴대전화는 현장 도착까지 너무 빨랐다. 집이 멀지 않은 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늦은 시간, 비 오는 밤, 누군가 남편 차가 강변에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이 위치까지 찾아오는 건 쉽지 않았다. 더구나 신고자는 행인이었다. 행인이 어떻게 서연에게 연락했는지 그 경로가 먼저 확인돼야 했다. 누가 연락했습니까? 여기 차가 있다고. 서연은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경찰. 아니 누가 번호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모르는 번호. 한민재는 우비 소매로 얼굴을 훔쳤다. 빗물이 눈썹에서 턱으로 흘러내렸다. 그는 글러브 박스에서 꺼낸 보험 서류를 다시 바라봤다. 빨간 밑줄, 항목 옆에 체크 표시, 수익자에 적힌 이름 윤서연. 그녀는 현장에서 남편을 찾지 않았다. 대신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는 문장을 반복했다. 강을 두려워한다는 정보도 너무 강조했다. 마치 이 현장이 강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스스로 설명하는 것처럼. 형사님, 감식반이 말했다. 운전석 안전벨트 버클에 머리카락 한 올 걸려 있습니다. 긴 머리요. 그리고 손잡이 쪽은 닦은 흔적이 있습니다. 한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길이 자연스레 서연의 젖은 머리로 향했다. 길었다. 하지만 머리카락 한 올로 사람을 특정할 수는 없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 닦았다는 사실이었다. 흔적을 지울 줄 아는 사람. 최소한 뭘 남기면 위험한지 아는 사람. 한민재는 서연에게 다시 물었다. 오늘 남편이 집에서 나갈 때 옷차림은? 검은 자켓, 회색 니트. 차키는 원래 어디 두죠? 니까 남편이 이쪽 제방길로 올 이유가 있어. 서연은 말했다. 모른다. 아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 말들은 슬픔 속에서도 어딘가 단단했다. 감정이 흔들림보다 결론을 먼저 지키는 사람의 말투였다. 한민재는 서류철을 봉투에 넣어
증거로 분류했다. 그리고 수첩 가장 위에 적었다. 보험 20억. 수익자, 아내, 실종 사망의 경계. 그날 밤 강변은 계속 비를 쏟아냈다. 흔적은 조금씩 씻겨 내려갔다. 제방길의 바람은 차갑게 불었고 비상등은 여전히 깜빡했다. 마치 누군가가 이 현장을 멈춘 화면으로 고정해 두려는 것처럼. 그리고 한민재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미 결말을 써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걸. 그 결말의 첫 문장이 글러브 박스한 빨간 밑줄로 시작됐다는 것을. 15억의 설계도. 그리고 깨끗한 진료 기록. 비는 그치지 않았다. 현장 감식이 끝났을 때쯤 제방길의 진흙 자국은 절반쯤 지워져 있었다. 흔적이라는 건 늘 그렇다. 남기지 않으려는 사람보다 지워지는 시간이 더 빠르다. 한민재는 젖은 장갑을 벗어 비닐봉투에 넣고 젖은 수첩을 가슴 주머니에 다시 꽂았다. 머릿속에는 한 줄이 계속 맴돌았다. 15억. 수익자 윤서연. 부산지청 강력팀 사무실은 축축한 우비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다.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오자 한민재는 회의실 칠판에 단어 몇 개를 적었다. 실종, 강변, 보험, 수익자, 전화 23시 14분 / 종료, 23시 17분, 닦인 손잡이, 긴 머리카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왜 이렇게 준비되어 있나? 보험부터 정리하죠. 한민재의 말에 보험 전담 수사관 박지훈이 서류철을 펼쳤다. 글러브 박스에서 나온 서류는 생각보다 체계적이었다. 계약 요약서가 회사별로 분류돼 있었고 납입 내역은 월별로 표시돼 있었다. 메모지는 항목별로 체크가 되어 있었다. 누가 그때그때 대충 모아둔 느낌이 아니었다. 누군가 한 번에 보이게 만든 느낌이었다. 여기 보시면 생명보험 2건, 상해보험 3건, 실손 1. 특이한 건 실종 관련 특약이 들어간 상품이 있어요. 실종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법원 실종 선고 이후 보험금 지급 가능. 일반인이 이 조합을 이렇게 짜긴 어렵지. 빙장이 중얼거렸다.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 보통은 설계사나 업계 사람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겹쳐서 가입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가입 시점이. 그는 손가락으로 날짜를 톡톡 두드렸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 사이에 집중돼 있어요. 약 10개월. 한민재는 숫자보다 리듬에 주목했다. 한꺼번에 몰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나눠서. 너무 티나지 않게. 마치 의심을 피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만든 패턴이었다. 서준호 씨 직업은? 중소기업 영업팀. 연봉은 상위가 아닙니다. 뭐 심사에서 걸릴 텐데. 한민재가 말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건강고지, 검사도 빡세요. 박지훈이 다른 봉투를 꺼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합니다. 가입 당시 진료 기록이 굉장히 깨끗해요. 고혈압 없음, 당뇨 없음, 우울, 불안 진단 없음, 흡연도 비흡연으로 돼 있고요. 회의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다. 한민재의 머릿속에는 전날 밤 서연이 현장에서 반복하던 말이 떠올랐다. 그 사람은 물을 무서워해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불안이 있는 사람은 종종 특정 공포를 과장하거나 회피한다. 하지만 기록은 깨끗하다. 너무 깨끗하다. 한민재는 조용히 물었다. 서준호 씨가 원래 담배 피운다는 얘기 없었습니까? 성사가 파일을 넘기며 말했다. 회사 동료 진술에는 가끔 피운다가 있어요. 술자리에서. 그런데 보험 서류엔 비흡연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누가 고지했을까? 빙장이 말했다. 대부분의 보험 고지는 본인이 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설계사가 도와준다는 이름으로 문장을 정리해주기도 한다. 문제는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을 바꿔버리는 경우다. 한민재는 그 지점을 붙여봤다. 가입 담당 설계사 확인합시다. 누가 설계했는지부터. 박지훈이 곧바로 컴퓨터를 켰다.
회사별로 담당자 이름이 달랐지만 이상하게 공통점이 있었다. 연락처가 하나의 대리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 대리점 주소는 서연이 최근까지 근무했다는 금융 컨설팅 업체와 같은 건물이었다. 윤서연 씨 경력, 금융 쪽 맞죠? 팀장이 확인하듯 물었다. 예, 작년에 폐사 기록이 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합니다. 박지윤이 답했다. 한민재는 칠판에 하나 더 적었다. 아내 이골 보험을 아는 사람. 그날 오후 한민재는 서연을 경찰서로 불렀다. 참고인 신분이었다. 아직 용의자라고 부르기엔 증거가 부족했다. 하지만 질문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다음 줄이 결정될 뿐이었다. 서연은 검은 코트를 입고 들어왔다. 전날 밤보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밑이 붓고 빨개져 있었다. 하지만 자세는 곧았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는 방식까지 지나치게 단정했다. 남편분 보험 가입 과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한민재가 물었다. 저희는 고개를 저었다. 준호가 알아서 했어요. 저는 잘 몰라요. 보험 서류가 글로그 박스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메모도 있었고요. 준호가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원래 그런 걸 좋아해요. 한민재는 메모지에 적힌 글씨를 떠올렸다. 굵고 일정한 필함, 무언가를 체크하는 습관이 있는 글씨. 그리고 서연이 방금 말한 문장에는 어제 현장에서처럼 결론을 지키는 힘이 있었다. 혹시 남편분이 최근에 병원 다니셨나요? 불면, 불안 같은 걸로요? 서연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아주 짧았다. 아마 그녀 스스로도 그 흔들림을 의식했을 것이다.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죠. 회사 동료는 술자리에서 가끔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보험에는 비흡연으로 돼 있던데요. 서연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끊었어요. 결혼하고 거의 안 피웠어요. 한민재는 그 말을 수첩에 적으며 문장 끝을 일부러 길게 끌지 않았다. 반응을 보려면 말보다 침묵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침묵이 몇 초 흘렀다. 서연은 그 사이 손가락을 한번 문질렀다. 아주 작은 버릇. 손등을 문지르는 사람은 대개 긴장을 감추려 한다. 윤서연 씨, 한민재가 말했다. 남편분 실종 전에 보험금 수익자 변경이 있었나요? 서연은 없어요 라고 답하려다 살짝 멈췄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한민재는 여기서 더 밀어붙이지 않았다. 오늘의 목적은 무너뜨리기가 아니었다. 균열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균열은 한 번 보이면 다음부터는 스스로 커진다. 면담이 끝나고 서연이 나간 뒤 한민재는 곧바로 팀원에게 지시했다. 서연 휴대전화 위치 기록조에 그리고 서준호 씨 가입했던 보험사들 건강심사자를 요청해요. 특히 병원 기록 연계된 거. 개인정보라 시간이 걸릴 텐데요. 걸려도 해야 합니다. 한민재는 단호했다. 이 사건은 정보로 시작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날 밤 수사팀은 또 하나의 축을 잡았다. 건강고지였다. 보험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늘 그 부분이다. 누군가 일부러 깨끗하게 만들었다면 그 과정에 반드시 사람이 끼어 있다. 그리고 사람은 흔적을 남긴다. 서류든 통화든 돈이든. 이틀 뒤 보험사로부터 예비 회신이 왔다. 서준호의 가입 과정에서 제출된 건강자료 중 일부가 동일한 병원에서 발급된 것이었다. 그것도 집 근처가 아니라 서연의 예전 근무지 인근의 작은 내과였다. 이상하죠? 닥지연이 말했다. 거주지 기준으로 잡히면 병원이 아닌데요? 한민재는 파일을 넘겼다. 진료일자, 진단명, 의사 서명. 모든 것이 너무 정상적이었다. 그래서 더 수상했다. 정상은 때로 가장 좋은 위장이다. 그날 오후 한민재는 그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은 상가 2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쳤다. 접수대에는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다. 한민재가 신분증을 내밀자 직원은 표정이 굳었다. 서준호 씨, 진료 기록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2017년 3월, 5월 이 날짜들로요. 직원은 컴퓨터를 켜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숨을 삼켰다. 기록이 이관됐네요. 이관? 한민재가 물었다. 네. 몇 달 전에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민재는 그 말이 이상하다는 걸 즉시 알았다. 작은 내과가 몇 달 전에 개인 진료 기록을 이관할 이유는 흔치 않았다. 게다가 서준호는 중요한 보험 심사에 쓰인 자료의 당사자였다. 그런 자료가 정리 과정에서 사라졌다고? 누가 정리했습니까? 한민재가 물었다. 직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만둔 직원이요. 작년 말에 퇴사했어요. 이름은? 직원은 낮게 말했다. 미경. 한민재는 그 이름을 수첩에 적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전날의 작은 장면이 이어졌다. 서연이 현장에서 도착이 빠르다는 느낌. 글러브 박스에 정리된 보험 서류. 지나치게 깨끗한 건강고지. 그리고 지금 사라진 진료 기록과 퇴사한 직원. 모든 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누군가가 서류를 만들고 누군가가 기록을 지우고 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박지훈이었다. 형사님, 어젯밤 서연 씨 통신 기록.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 발신지가 병원 근처 기지국이에요. 그 내과 주변. 한민재는 잠깐 걸음을 멈췄다. 빗물에 젖은 계단 난간을 손으로 짚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서연은 모르는 번호라고 했다. 그런데 그 모르는 번호는 보험 심사에 쓰인 건강자료가 나온 병원 근처에서 발신됐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정확했다. 한민재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며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음 장면을 그렸다. 이 사건을 움직이는 것은 간이 아니라 서류와 정보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의자라는 이름이 있다. 윤서연. 그녀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면 왜 병원 근처에서 그녀에게 전화가 왔을까? 비가 다시 굵어졌다. 하민재는 우비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다.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퇴사한 직원 김미경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서연의 현장 부착 경로를 완전히 풀어야 했다. 그날 밤 한민재는 팀장에게 보고서를 올리며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보험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보고서를 덮는 순간 휴대전화가 한 번 더 울렸다. 이번엔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다. 한민재가 받기도 전에 화면에 짧은 문자 하나가 떴다. 병원 파지 마세요. 그 문장은 경고처럼 단순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확신을 주었다. 누군가 지금도 이 사건을 관리하고 있었다. 빗속의 목격자. 사라진 자켓. 병원 파지 마세요. 문자는 짧았고 발신 번호는 낯설었다. 한민재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끊겼다. 다시 걸었다. 이번엔 아예 연결되지 않았다. 마치 번호 자체가 잠깐 떠올랐다가 물 위의 거품처럼 사라진 것처럼. 그날 밤 그는 잠을 거의 못 잤다. 창문 밖에서는 간헐적으로 비가 다시 굵어졌고 사무실 형광등 아래에서는 사건의 조각들이 더 또렷해졌다. 누군가 이 수사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파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병원과 그 주변이 결정적이라는 것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다음날 아침 강력팀 회의실 칠판은 더 복잡해져 있었다.
팀장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3점으로 넘어갑시다. 병원 퇴사 직원 김미경, 그리고 제방길 목격자. 박지훈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다. 김미경은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가 해운대 쪽 원룸입니다. 그런데 전입 기록이 끊겨 있어요. 휴대폰도 해지. 계좌는 작년 말 이후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사라졌다. 팀장이 낮게 말했다. 사라진 사람 하나 더 있습니다. 한민재가 칠판 아래쪽에 적힌 단어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제방길, 모르는 번호.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번호 선불폰일 가능성이 높아요. 통신사 조회로는 실사용자 확인이 어려워요. 그래도 발신 기지국은 찍혔습니다. 병원 근처. 그리고 제방길 근처에서도 한 번 더 잡혔어요. 한 번 더? 실종 당일 밤. 박지훈이 말을 이었다. 서준호 씨 휴대폰이 꺼지기 전에 잡힌 기지국과 거의 같은 반경입니다. 시간은 23여 12. 그러니까 23여 14에 서현 씨가 받았다고 한 통화 직전. 한민재는 수첩에 적어두었던 숫자를 떠올렸다. 23저 14, 23저 17. 문이 닫히기 직전 누군가 그 문 앞에 서 있었던 시간. 그날 오후 한민재는 다시 제방길로 나갔다. 비는 잠깐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고 강바람은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현장은 이미 평범한 길로 돌아와 있었다. 어젯밤의 폴리스 라인도 번쩍이던 감식차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의 감각은 남아있었다. 누군가가 이곳을 선택했다는 느낌. 여기서 들었다고 했죠. 순경이 말했다. 소리. 쿵 하는. 한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격자는 택배 기사였다. 비 오는 밤에도 배송을 돌던 사람. 경찰서로 불러도 좋았지만 한민재는 현장에서 만나고 싶었다. 목격은 기억이 아니라 감각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 냄새, 습도, 바람의 방향 같은 것들이 사람의 말을 더 솔직하게 만든다. 택배기사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 있었다. 반사티가 달린 작업복 위에 얇은 바람막이를 걸치고 손에는 커피캔을 들고 있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눈동자는 피곤해 보였다. 날 비가 진짜 심했죠. 그가 말했다. 저도 여기서 돌았던 게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소리는 들었어요. 확실히. 어떤 소리였습니까? 한민재가 물었다. 차 문 닫는 소리랑 비슷했는데 더 무거웠어요. 금속이 아니라 사람 몸이 부딪히는 소리? 그 뒤에 누가 짧게 욕하는 소리도 들렸던 것 같고요. 비명은요? 택배기사는 고개를 저었다. 비명은 못 들었어요. 비가 너무 세서. 그리고 그때 저는 차에서 내리진 않았습니다. 배송시간 맞추느라 정신없어서. 한민재는 그 말을 믿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있어 보이려고 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본인이 뭘 받는지 확신이 없으면 계속 잘 모르겠다고 한다. 그 솔직함이 정보가 된다. 사람은 봤습니까? 한민재가 다시 물었다. 택배기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딱 한 번. 헤드라이트 비추는 각도에서요. 차 옆에 누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키는 남자 같기도 하고, 근데 옷이 밝았어요. 후드 있는 자켓, 회색이나 아이보리 같은 밝은 자켓. 한민재의 시선이 잠깐 멈췄다. 어제 감식반이 말했던 것과 연결됐다. 긴 머리카락, 닦인 손잡이, 그리고 지금 밝은 후드 자켓. 얼굴은요? 안 보여요. 후드가 올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발은 하얀 운동화였어요. 그건 기억나요. 비 오는 날 하얀 운동화 신는 사람 잘 없잖아요. 한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디테일은 거짓말이 잘 안 된다. 거짓말을 만들려면 그럴듯한 것을 고르는데 하얀 운동화는 너무 사소해서 오히려 사실처럼 붙는다. 그 사람이 차에 혼자 있었습니까? 아니,
택배 기사가 입술을 잘근 씹었다. 차 안쪽에 누가 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그림자처럼. 그림자. 현장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민재는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서 흔들렸다. 그림자처럼 보이는 조수석의 누군가. 밝은 후드 자켓. 하얀 운동화.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이 강조하던 한 문장. 뭘 무서워해요? 그럴듯한 설정은 늘 한 가지를 가린다. 왜 이 장소여야 했는지. 사무실로 돌아오자 박지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다. 형사님, 제 방 근처 CCTV 확보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은데 하나 건졌어요. 화면에는 비에 젖은 도로가 찍혀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서 흔들렸고 픽셀은 흐릿했다. 하지만 차량의 흐름은 보였다. 은색 세단. 그리고 잠깐 조수석 쪽 창문에 스치는 하얀 형체. 후드처럼 보이는 이거. 박지은이 화면을 멈췄다. 조수석에 사람 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요. 서연 씨는 남편이 혼자 나갔다고 했지? 팀장이 말했다. 그렇죠. 박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나 더. 통신 기록에서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그가 그래프를 보여줬다. 실종 당일 밤 서준호의 휴대폰 기지국 이동과 거의 같은 궤적을 그리는 다른 기기가 있었다. 시작은 도심, 중간에 한 번 정차, 그리고 제방 방향. 시간은 거의 겹쳤다. 서준호의 폰이 꺼진 23전 17 이후에도 그 기기는 조금 더 움직이다가 23전 42쯤 병원 근처 기지국에서 마지막으로 잡혔다. 이 기기는 누구 거죠? 모릅니다. 하지만 선불폰 번호랑 연결 가능성이 있어요. 발신 패턴이 겹쳐요. 박지훈이 말했다. 한민재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 그날 밤 서준호와 함께 움직였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병원 근처로 돌아갔다. 병원을 파지 말라는 문자. 그 말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지도처럼 느껴졌다. 가지 말라는 곳이 곧 가야 할 곳이다. 팀장은 손가락으로 칠판을 두드렸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은 소연 씨. 움직였는지 확인해야죠. 먹걸로 또 하나. 박지훈이 말했다. 서연 씨 카드 사용 내역 추가로 떴습니다. 뭐가 나왔죠? 박지훈은 파일을 한 장 꺼냈다. 실종 이틀 전 대형마트에서 대형 여행 가방 구매. 28인치 검정색. 회의실 공기가 순간 가라앉았다. 대형 여행 가방은 죄가 없다. 누구나 살 수 있다. 하지만 시점이 문제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시점은 늘 칼날처럼 정확했다. 서연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민재가 물었다. 박지훈이 어깨를 으쓱했다. 아직 못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참고인 조사 잡아뒀습니다. 한민재는 그날 밤 서연을 다시 불렀다. 조사실의 벽은 늘 그렇듯 하얗고 시계 초침 소리는 거슬릴 만큼 또렷했다. 서연은 전보다 더 말라 보였다. 검은 니트, 얇은 화장, 손톱은 짧게 정리되어 있었다. 여전히 단정했다. 윤서연 씨. 한민재가 말문을 열었다. 실종 이틀 전에 여행 가방을 샀더군요. 큰 걸로요. 서연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다. 이장 때보다 더 짧고 더 억눌린 흔들림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샀어요. 왜요?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녀가 빠르게 말했다. 이불이랑 겨울옷 정리하려고요. 원래 집이 좁아서. 이틀 전에 갑자기요. 차에는 입술을 다물었다가 다시 말했다. 갑자기가 아니라 생각해둔 거였어요. 한민재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대답이 아니라 그 대답을 꺼내는 속도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불리한 질문이 오면 답을 빨리 꺼낸다. 준비된 문장처럼. 시간이 주어지면 그 사이에 감정이 튀어나오거나 말이 꼬이기 마련인데 서연은 시간이 생기기 전에 문장을 던져버린다.
문장으로 자신을 덮는 사람이다. 한민재는 바른 종이를 꺼냈다. 제방길 CCTV에 조수석 쪽 형체가 찍혔습니다. 밝은 후드 자켓처럼 보입니다. 남편분은 그날 혼자 나갔다고 했죠? 서연의 목젖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삼키는 동작이었다. 저는 그녀가 말했다. 제가 본 건 없어요. 본 게 없는데 혼자라고 단정한 겁니까? 서연은 잠깐 말을 잃었다. 그리고 다시 그 문장으로 돌아갔다.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한민재는 그 문장이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들렸다. 슬픔의 문장이 아니라 문을 잠그는 문장. 들어오지 말라는 표지판. 조사가 끝나고 서연이 나간 뒤 한민재는 곧장 대형마트 CCTV를 요청했다. 카드 내역에는 시간과 지점이 있었다. 마트 측 협조가 늦어질까봐 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 몇 시간 뒤 보안팀이 USB를 들고 경찰서로 들어왔다. 노트북 화면에 마트 내부가 떴다. 평범한 주말 저녁. 장바구니를 끄는 사람들, 진열대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는 직원, 그리고 여행 가방 코너에서 서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검정색 28인치 캐리어 앞에 서서 손잡이를 몇 번 당겨보고 바퀴를 굴려보고 계산대로 향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었다. 문제는 계산을 마친 뒤였다. 서연은 출구로 곧장 가지 않았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주차장 쪽 통로로 빠졌다. 화면이 바뀌었다. 지하 주차장 카메라. 형광등 아래 회색 바닥이 번들거렸다. 서연이 기둥 옆에서 잠깐 멈췄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잠시 뒤 한 사람이 화면 안으로 들어왔다. 밝은색 후드 자켓, 그리고 하얀 운동화. 얼굴은 모자와 후드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익숙했다. 비 오는 날 제 방길에서 봤다는 그 실루엣과 닮아 있었다. 그 사람은 서연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서연은 봉투를 받자마자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잡았다. 한민재는 화면을 멈췄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 짧은 장면이 지금까지 서류와 숫자로만 이어지던 사건을 갑자기 사람의 얼굴 가까이 끌어당겼다. 저거... 박지훈이 숨을 삼켰다. 그때 제 방길 조수석 팀장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회의실에서 들리는 건 노트북 펜이 도는 소리뿐이었다. 한민재는 화면 속 인물의 손목을 확대했다. 후드 소매 아래로 어두운 색 밴드가 잠깐 드러났다. 밴드에는 작은 금속 장식이 달려 있었다. 흔한 디자인이 아니었다. 한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이 사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런 건 어디서든 남습니다. 그는 화면을 다시 재생했다. 봉투가 건네지는 순간 인물의 얼굴이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카메라 각도에 걸렸다. 흐릿했지만 눈매가 보였다. 그 눈매는 마치 카메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민재는 직감했다. 그 병원을 파지 말라는 문자는 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한민재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 창문 너머로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커질수록 사건의 윤곽은 더 선명해졌다. 서연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미 그녀와 만나고 있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서. 셔터가 열리는 순간 새벽 공기는 차갑고 창고 골목은 비가 그친 뒤의 냄새로 눅눅했다. 철문 앞에 선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말이 많아질수록 손이 떨리는 법이다. 한민재는 영장 사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열죠? 관리인이 떨리는 손으로 번호키를 눌렀다. 삐 하는 짧은 전자음 뒤 철 셔터가 드르륵 하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쇳소리가 새벽 공기를 긁었다.
한민재는 손전등을 들고 안쪽을 비췄다. 처음 보인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었다. 금속 선반, 종이박스 몇 개, 포장 테이프, 먼지가 쌓인 바닥. 누가 봐도 보관 창고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빛이 바닥 한쪽을 훑자 모든 게 달라졌다. 검정색 28인치 캐리어, 마트 CCTV에서 윤서연이 끌고 나오던 바로 그 크기였다. 바퀴에 진흙이 말라붙어 있었고 손잡이는 얼룩처럼 희끗했다. 캐리어 옆에는 비닐봉투에 쌓인 옷가지가 하나 더 있었다. 밝은색 후드 자켓, 그리고 하얀 운동화. 한민재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제방길 목격자가 말했던 것, 마트 주차장에서 확인했던 것, 그리고 창고 CCTV에 찍힌 인물 A.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겹쳐졌다. 증거물 체증. 감식반이 낮게 말했다. 감식반은 즉시 장갑을 끼고 캐리어의 손잡이와 지퍼 부분을 면봉으로 쓸어냈다. 테이프를 떼어내고 표면의 미세한 흠집과 바퀴홈기 홈까지 사진으로 남겼다. 한민재는 캐리어를 바로 열지 않았다. 이 순간은 늘 조심해야 했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면 증거가 망가진. 열겠습니다. 지퍼가 지익하고 움직였다. 캐리어가 열리는 순간 안쪽에서는 옷이 아니라 비닐로 감싼 두꺼운 뭉치가 나왔다. 겹겹이 테이프가 감겨 있었고 테이프 사이사이에 검은색 액체처럼 굳은 자국이 있었다. 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순 없었다. 하지만 피라면 왜 이렇게 포장했을까? 염식반이 비닐을 조심스럽게 절개하자 안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다. 그리고 그 봉투 속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남성용 자켓 한 벌이었다. 검은 자켓, 회색 니트에 섬유가 달라붙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급히 벗겨내고 한 대 뭉쳐 넣은 것처럼. 서준호 씨 옷차림 진술이랑 일치합니다. 박지훈이 말했다. 한민재는 눈을 감았다 떴다. 실종이 아니었다. 적어도 단순한 실종은. 그런데 이상했다. 시체가 없었다. 뼈도, 명확한 신체 일부도, 확정적인 끝도 없었다. 대신 옷과 캐리어, 그리고 하얀 운동화가 남아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끝을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끝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건 매장 전에 옮기기 위한. 박지훈이 중얼거렸다. 한민재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캐리어 안쪽의 한 구석을 보았다. 작은 지퍼 포켓. 감식반이 그 포켓을 열자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다. 보험 특약 변경 서류 사본. 한민재는 그 종이를 손전등으로 비추었다. 종이 끝이 약간 젖어 있었고 잉크는 번진 흔적이 있었다. 마치 서명한 직후에 물에 닿았던 것처럼. 이거... 한민재가 낮게 말했다. 왜 여기 있어? 현장 분위기가 한 번 더 가라앉았다. 이 서류는 원래 글러브 박스 안에 정리되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사본이 캐리어 속 숨겨진 포켓에서 나온다? 누군가 이 캐리어를 서류 가방으로도 썼다는 뜻이다. 또는 누군가가 서류를 들고 움직이며 계획을 현장에서 수정했다는 뜻이다. 그때 무전이 울렸다. 형사님, 인물 A로 추정되는 남자 신원 확인했습니다. 한민재는 고개를 돌렸다. 누구야? 강도연, 35세. 전직 보험대리점 3점 출신. 2016년에 자격정지 기록 있고 이후 연락 두절. 보험. 강도연은 그날 오후 체포됐다. 도망치지 않았다. 더 정확히는 도망칠 수 없었다. 창고 CCTV, 마트 CCTV, 그리고 하얀 운동화. 점들이 선이 되고 선이 그를 잡아당겼다. 조사실에서 강도연은 처음엔 시치미를 뗐다. 저요? 그 여자를 몰라요. 한민재는 말없이 사진을 꺼냈다. 마트 주차장 프레임 캡처. 흐릿하지만 눈매가 보이는 장면. 그리고
창고 출입 영상, 후드 자켓, 하얀 운동화, 왼손 손목 밴드. 한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이거 당신이지. 강도연은 입술을 한번 핥았다. 그리고 첫 번째로 바뀐 말을 꺼냈다. 심부름이었어요. 누구 심부름? 강도연은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말했다. 윤서연. 이름이 나오는 순간 공기가 달아졌다. 사건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법정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든다. 한민재는 물었다. 캐리어는 왜 샀지? 왜 창고로 옮겼지? 강도연은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서류 때문이었어요. 서류. 정리하려고. 보험 쪽은 종이 하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서명은 누가 했어? 강도연의 목이 한 번 움직였다. 그는 작게 말했다. 제가 흉내냈어요. 윤서연 지시였고 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은 고개 끄덕임을 보였다. 한민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다. 가장 중요한 질문. 모두가 피하고 싶은 질문. 서준호는 어디 있지? 강도연은 그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진짜 흔들렸다. 지금까지는 계산된 침묵이었다면 지금은 계산이 무너지는 흔들림이었다. 그는 손가락 끝을 책상 모서리에 문질렀다. 그 습관은 윤서연이 조사실에서 보였던 그 작은 습관과 닮아 있었다. 같은 유형의 사람들, 같은 방식의 긴장. 모릅니다. 강도연이 말했다. 진짜로. 모릅니다. 거짓말. 아니요. 강도연이 급하게 말했다. 저는 옮기는 것만 했어요. 캐리어도, 옷도. 근데 사람은... 그는 말을 끊었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었다. 한민재는 그 순간 깨달았다. 강도연은 죽음을 본 사람이 아니다. 죽음을 본 사람은 훨씬 무겁게 말한다. 강도연은 오히려 죽음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의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한민재가 낮게 말했다. 누가 봤지? 누가 결정했지? 강도연의 눈이 아주 잠깐 문 쪽으로 흔들렸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습관적으로 윗선을 찾는 사람의 시선이었다. 윤서연은 강도연이 말했다. 끝까지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미쳤어요. 계속 뭔가를 바꾸려고 했어요. 날짜도, 서류도, 이야기 흐름도. 이야기? 네, 이야기요. 강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실종은 이야기로 굳혀야 하니까, 사람들이 믿게 만들어야 하니까. 한민재는 그 단어를 놓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이야기였다. 강변에 남겨진 차, 비상등, 닦인 손잡이, 그리고 정확한 울음. 모두 믿게 만드는 장치였다. 그때 박지훈이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형사님, 방금 통신사 회신 왔습니다. 뭔데? 박지훈이 종이를 내밀었다. 서준호 번호로 실종 사흘 뒤에 문자 발신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한민재의 눈이 좁아졌다. 발신? 네. 내용은 짧아요. 박지훈이 침을 삼켰다. 한민재가 종이를 읽었다. 미안해. 살아있어. 조사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갑자기 커진 것 같았다. 사흘 뒤 남편의 번호로 살아있다. 그 문장이 진짜라면 윤서연은 살인을 계획한 게 아니라 실종을 연출한 뒤 남편을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수도 있다. 혹은 그 문장이 가짜라면 누군가가 수사를 흔들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결론은 하나였다. 서준호는 그날 밤 바로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민재는 강도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강도연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다. 사흘 뒤
한민재가 천천히 말했다. 그때도 네가 옮기는 것만 했냐? 강도현의 입술이 떨렸다. 그가 입을 열기 전에 한민재는 이미 바음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다. 사람이 살아있었던 흔적이 있다면 이건 보험이 아니라 감금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윤서연의 계획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사라지게 하는 기술이었다. 문이 닫혔다. 이번에는 셔터가 아니라 진실로 가는 문이 살아있어가 찍힌 곳. 미안해. 살아있어. 문장 하나가 사건의 구조를 바꿨다. 실종이 아니라 연출일 수 있고 살인이 아니라 감금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감금이 보험금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건 돈의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사건이었다. 한민재는 그 종이를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바로 물었다. 발신 기지국.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 중입니다. 다만 2017년 기록이라 제한이 있어요. 그래도 통신사 쪽에서 셀단위 위치는 뽑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강도현은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보였다. 그의 눈은 바닥을 떠돌았고 손끝은 계속 책상 모서리를 문질렀다. 한민재는 그 습관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한 번 더 칼을 꽂듯 말했다. 샤얼 뒤에 문자가 나갔다. 서준호 폰에서. 너는 그때 어디 있었냐? 강도현의 목이 울컥 움직였다. 저는 그땐 거짓말하면 더 늦어져. 한민재가 낮대 말했다. 지금부터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 강도현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형사님, 저는 진짜로 사람은 몰랐다. 그 말 계속할 거냐?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처음엔 실종 연출만 하는 줄 알았어요. 누가? 강도현의 입술이 떨렸다. 윤서연.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놀랍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이상했다. 한민재는 서류를 한 장 넘기듯 물었다. 구체적으로? 강도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서연이 저한테 창고 하나 알아보라고 했어요. CCTV 사각지대에 있는 곳. 출입 로그는 아마도 사람 얼굴 안 찍히는데. 그리고 그날 새벽에 캐리어를 옮겼죠. 캐리어 안에는 뭐가 있었냐? 강도현이 고개를 저었다. 몰랐어요. 무거웠지만 옷인 줄 알았어요. 하얀 운동화는 제가 신었어요. 일부러요. 강도현이 대답했다. 눈에 띄게, 목격자 생기게.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나중에 누가 불어도 서연이랑 저는 아니라고 빠질 수 있게. 한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사건이 이야기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이제 뼈처럼 드러났다. 눈에 띄는 하얀 운동화는 단서가 아니라 미끼였다. 반서를 만드는 범죄는 늘 그 다음 단서도 만든다. 문자 보낸 건 너냐? 강도현의 시선이 흔들렸다. 아니요. 저는 그건 몰라요. But 윤서연이냐? 강도현이 대답 대신 말했다. 그 문자 서연이 원한 방향이 아니었을 겁니다. 한민재의 눈이 좁아졌다. 무슨 뜻이지? 강도현이 목소리를 낮췄다. 서연은 죽음이 아니라 실종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죽었다고 확정되면 경찰이 끝까지 붙을 수 있으니까. 실종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포기하잖아요. 보험금은 나중에 받아도 되고. 그런데 살아있어는 왜 나갔냐? 강도현은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다. 서준호가 스스로 보냈을 수도 있어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지훈이 옆에서 작게 숨을 삼켰다. 당신은 몰랐다면서. 한민재가 말했다. 저는 그 사람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강도현이 급하게 말했다. 근데 서연이랑 통화할 때 가끔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희미하게. TV 소리처럼.
그리고 서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입 다물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한민재는 펜끝으로 수첩을 눌렀다. 잉크가 살짝 번졌다.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로로도 증명된다. 죽은 사람은 조용하다. 살아있는 사람은 소리와 냄새와 시간을 만든다.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은 결국 지친다. 윤서연 체포영장 신청한다. 팀장이 말했다. 지금은 아직...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팀장이 끊었다. 감금 가능성, 서명 위조, 증거인멸, 공범 진술, 충분해. 한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다른 데 있었다. 문자 발신 기지국. 살아있어가 찍힌 곳. 그걸 알아야 했다. 서준호가 어디에 있든 그 문장은 그곳에 공기를 묻혀왔다. 밤이 깊어갈 무렵 통신사에서 회신이 왔다. 종이에는 셀 번호와 커버리지가 표시돼 있었다. 여기입니다. 박지훈이 지도 위에 원을 그렸다. 도심 외곽, 공업단지 방향, 창고와 비슷한 라인.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그는 지도를 확대했다. 원 안에는 작은 건물 하나가 찍혀 있었다. 폐업한 모텔로 표시된 건물. 몇 년 전 화재 이후 영업을 중단했고 소유권이 몇 번 바뀌었다. 지금은 사실상 방치 상태. 출입 관리도 허술했다. 왜 여기로 지키죠? 팀장이 물었다. 박지훈이 화면을 넘겼다. 해당 실 커버리지 안에 사람 살 만한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밤에 전파가 잡힐 정도면 실내에서 전원을 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는 손가락으로 다른 점을 찍었다. 윤서영 카드로 결제된 렌터카 하이패스 기록이 이 구간을 지나갔습니다. 날짜는 문자 발신 당일. 한민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공업단지 창고, 옮기기의 장소. 폐업 모텔, 숨기기의 장소. 사람을 사라지게 하려면 옮기고 숨겨야 한다. 그리고 숨길 곳은 사람의 눈에서 멀어야 한다. 하지만 너무 멀면 위험하다. 관리가 어렵다. 폐업 모텔은 딱 그 지점에 있었다. 도심과 멀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곳. 들어갑시다. 한민재가 말했다. 새벽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강력팀은 폐업 모텔 앞에 섰다. 건물은 어둡고 간판의 네온은 꺼져 있었다. 창문 몇 개는 깨져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주차장은 잡초가 무성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물은 배수구를 찾지 못해 웅덩이를 만들었다. 한민재는 손짓으로 팀을 나눴다. 앞문, 뒷문, 계단, 옥상문? 불 끄지 마. 소리 최소. 안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문을 따는 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오래된 잠금 장치가 부서지며 딱 하고 울렸다. 그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계단을 올라갈 때 발밑에서 먼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2층 복도는 곰팡이 냄새가 났다. 젖은 벽지와 오래된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방 번호판이 일부 떨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여기. 박지훈이 맞게 말했다. 복도 끝 207호. 문 아래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불을 켜놓고 있다는 뜻이었다. 심지어 이 새벽에. 한민재가 손바닥을 들어 신호했다. 2명이 좌우로 붙고 다른 1명이 문을 열 준비를 했다. 경찰이다. 대답이 없었다. 문 연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쪽에서는 낯선 따뜻함이 확 밀려왔다. 전기난로 냄새, 라면 국물 냄새, 그리고 사람의 채취. 방 안에는 남자가 하나 앉아 있었다. 밝은 후드 자켓은 아니었다. 검은 트레이닝복, 모자를 눌러쓴 얼굴. 그는 놀라기보다 차념한 듯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방 한쪽, 침대 옆, 커튼 뒤에서 철컥 하는 소리가 났다. 한민재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좁은 욕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문 안쪽에는 쇠사슬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사슬 끝에는 사람의 발목이 있었다. 서준호! 한민재가 외쳤다. 욕실 안에서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얼굴은 헬쑥했다. 하지만 눈은 살아있었다. 눈동자가 빛을 받아 흔들렸다. 그 순간 한민재는 확신했다. 그 문자는 거짓말이 아니었다. 미안해. 서준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 아직.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 안의 남자가 갑자기 몸을 움직였다. 한민재가 제일 먼저 그 손을 잡았다. 남자는 저항하지 못하고 바닥에 늘렸다. 박지훈이 수갑을 채웠다. 강도현이냐? 빙장이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한민재는 그의 얼굴을 손전등으로 비췄다. 그리고 순간 마트 주차장 영상에 흐릿한 눈매가 겹쳐졌다. 눈꼬리가 약간 올라간 눈, 쌍꺼풀 얕은 눈. 왼손 손목에는 검은 밴드, 금속 장식. 인물 A였다. 드디어 만났네. 한민재가 낮게 말했다. 봉투는 뭐였지? 인물 A는 입술을 깨물었다. 돈 아니었어요. 뭐야? 그가 천천히 말했다. 야. 한민재의 눈이 좁아졌다. 야, 병원. 깨끗한 진료기록, 수면제 같은 것. 그리고 사람을 조용히 만들기 위한 도구. 모든 게 한 줄로 이어졌다. 그때 욕실에서 박지훈이 소리쳤다. 형사님, 서준호 씨 손목에 주사 자국 있습니다. 서준호는 사슬이 풀리자마자 힘없이 주저앉았다. 손목과 팔 안쪽에는 멍이 든 자국들이 겹겹이 있었다. 단순 감금이 아니었다. 관리가 있었다. 약으로, 시간으로, 공포로. 한민재는 서준호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윤소연이 했어? 서준호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겨우 말을 꺼냈다. 서연은 내가 죽길 원한 게 아니야. 뭐? 서연은 나한테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한민재는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걸 느꼈다. 사인. 서명 위조가 아니라 강요된 서명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 말은 곧 보험금만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누군가가 서준호를 살아있는 채로 붙잡아두고 계속 서류를 만들게 했다는 뜻. 팀장이 무전기를 들었다. 윤서연 체포팀, 진행 상황 보고. 무전기에서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배상 주거지 도착, 문 열려 있습니다. 내부 비어 있습니다. 한민재는 눈을 감았다 떴다. 서연은 도망쳤다. 그리고 도망치기 전에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경찰이 셔터를 열었다는 것, 인물 A가 흔들렸다는 것, 문자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한민재는 인물 A의 턱을 잡고 고개를 들게 했다. 서연 어디 갔지? 인물 A는 잠깐 웃었다. 아주 짧게. 그리고 말했다. 형사님, 늦었어요. 뭐가? 그가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보험금. 그거 서연이 혼자 받으려던 거 아닙니다. 한민재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혼자가 아니면 뒤에 누가 있다. 그리고 그 뒤가 진짜라면 윤서연은 단순한 범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앞에 세워진 얼굴일 수도 있다. 서준호가 바닥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손이 떨리며 주머니 쪽을 더듬었다. 박지훈이 놀라서 말렸다. 안 됩니다. 지금은. 하지만 서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바지 안쪽에 숨겨져 있던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다. 구겨진 메모지였다. 연필로 적힌 숫자와 주소.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한 번만 더 도망치면 이번엔 진짜로 끝. 한민재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윤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단정한 손, 빠른 대답, 결론을 지키는 문장. 그녀는
도망쳤다. 하지만 도망친 사람은 대개 뒤를 봐야 한다. 쫓기는 게 경찰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민재는 메모지의 주소를 읽었다. 공업단지 쪽 창고 라인. 그곳은 처음에 옮기기의 장소였다. 이제는 끝내기의 장소가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윤서연은 지금 마지막 페이지를 쓸어가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페이지를 찢은 날, 공업단지로 향하는 길은 밤에도 환했다. 트럭 헤드라이트가 주기적으로 도로를 가르며 지나갔고, 가로등은 기름때 묻은 아스팔트를 눅눅하게 비췄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바닥은 아직 젖어 있었다. 물웅덩이마다 네온처럼 번진 불빛이 흔들렸다. 한민재는 서준호가 쥐어준 구겨진 메모지를 손바닥으로 펴놓고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낡은 글씨였다. 급하게 쓴 흔적이 선명했다. 숫자 하나가 비뚤어져 있고 마지막 줄은 유난히 세게 눌러 쓴 듯했다. 한 번만 더 도망치면 이번엔 진짜로 끝. 그 문장이 단순한 협박인지 아니면 마지막 경고인지 한민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두는 건 돈을 벌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우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은 한 번 시작되면 끝까지 간다. 형사님. 박시윤이 운전대 위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창고 라인 쪽, 요즘 빈 곳 많습니다. 출입 흔적도 복잡하고요. 버들에서 더 좋지. 한민재가 낮게 말했다. 흔적이 복잡하면 실수도 많다. 팀장은 무전기를 들었다. 진입은 1, 2조로 나눠 정면은 1조, 후면 출입구는 2조. 현장 들어가면 먼저 CCTV 서버, 통신장비부터 확보. 그들은 멈춰있던 공기 속으로 들어갔다. 창고 건물들은 낮은 산처럼 줄지어 있었고 셔터마다 번호가 찍혀 있었다. 철문 위에 붙은 회사명 스티커는 반쯤 떨어져 나가거나 색이 발해 있었다. 누군가 이곳을 그림자로 쓰기엔 충분히 적당했다. 메모지의 주소는 그중 가장 안쪽에 있었다. 먼문물류 3동. 실제로는 폐업한 지 오래인 듯 입구에는 자물쇠 대신 케이블 타이가 감겨 있었다. 하지만 그 케이블 타이는 새 것이었다. 누군가 최근에 묶어놓았다. 안에 들어가기 위해 닫혀있는 척 하려고. 한민재는 손으로 신호했다. 문을 따는 소리는 모텔 때보다 더 작았다. 케이블 타이는 니퍼로 끊으면 끝이었다. 철문은 안에서 걸려있지 않았다. 열어두고 도망치는 문이었다. 그 문을 여는 사람은 대개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기름 냄새와 종이 타는 듯한 냄새가 섞여 확 밀려왔다. 안쪽은 어두웠고 바닥에는 트럭 타이어 자국이 겹겹이 남아있었다. 한민재는 손전등을 켜지 않았다. 빛은 상배에게도 눈이다. 대신 아주 낮은 조명만 켰다. 창고 내부 깊숙한 곳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였다. 노트북 화면 같기도 했고 휴대폰 화면 같기도 했. 그리고 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윤서연이었다. 검은 코트, 깔끔하게 묶인 머리, 구두가 아닌 운동화. 그녀의 단정함은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그 단정함은 이제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다. 단정한 칼날처럼 보였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시선을 들었다. 왔네요. 한민재는 한 발 다가갔다. 도망칠 생각도 안 했나? 서연은 작게 웃었다. 도망쳤죠. 여기까지. 그 말은 이상하게 정확했다. 그녀는 지금 도망이 아니라 마무리를 하러 온 것 같았다. 한민재는 주변을 훑었다. 한쪽에는 종이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이동식 금고가 열려 있었다. 바닥에는 파쇄된 종이 조각이 눈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드럼통 하나. 안쪽에서 아직도 미세하게 열기가 올라왔다.
타고 남은 서류의 재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증거인멸. 팀장이 낮게 말했다. 서연은 팀장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한민재를 향했다. 당신이 아는 것보다 이게 더 커요. 서연이 말했다. 내가 혼자 했다고 믿고 싶겠죠? 혼자든 아니든. 한민재가 말했다. 서준호 씨를 감금한 건 변하지 않았다. 서연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계산이 틀어진 흔들림인지 한민재는 구분하지 않았다. 다만 그 흔들림이 인간의 흔들림이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감금. 서연이 그 단어를 씹듯이 되뇌었다. 나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넌 묶었지?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살아 있어야 했으니까. 그 말은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공포를 만들었다. 살아 있어야 한다. 보험을 위해서? 아니면 소명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한민재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서명 강요했지. 수익자 변경, 특약, 전부. 시연의 입가가 굳었다. 서준호는 내 남편이었어요. 내가 그 사람 인생을 망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서연은 입술을 다물었다가 결국 말했다. 그 사람이 먼저 망쳤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창고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사건은 늘 동기로 굳어진다. 동기는 살인의 이유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변명이다. 서연은 금고 쪽을 힐끗 바라봤다. 한민재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거기 뭐가 있지? 서연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남겨두면 안 되는 것들. 팀장이 손짓했다. 확보해. 두 명이 금고 쪽으로 움직이려는 순간 서연이 갑자기 말을 높였다. 건드리지 마요. 그 외침은 짧았지만 창고 안에서 울렸다. 딱 그만큼 서연의 단정함이 깨졌다. 그녀가 숨겨두던 속도가 드러났다. 진짜로 급한 것이 거기에 있었다. 한민재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안에 뭐가 있길래? 서연은 잠깐 떨리는 숨을 삼키고 결국 입을 열었다. 명단이요. 무슨 명단? 정보를 팔던 사람들.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병원, 웨딩업체, 보험 설계사. 고객 정보가 새어나가는 경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사서 덫을 만드는 사람들. 한민재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두곡 사건에서 봤던 유령 회사의 논리. 그 논리가 2017년에도 살아있었다. 달라진 건 기술과 속도뿐이었다. 넌 한민재가 말했다. 그 덫을 산 거야? 아니면 만든 거야? 서임은 잠깐 말을 잃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처음엔 샀어요. 그 고백은 칼처럼 정직했다. 서준호가 회사에서 뭘 했는지 알아요? 서연이 이어 말했다. 계약서에 도장 찍고 책임은 밑으로 내려보내고 돈은 위로 올려보내는 그런 예.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빚이 생겼고 협박이 시작됐고 나는 그걸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험금 15억? 돈은 서연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내가 다 가지려던 게 아니에요. 갚아야 했어요. 빚을. 그 사람들이 남편이 아니라 나를 보러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말이 자기 합리화인지 절박한 고백인지 한민재는 여전히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서연은 이제 사건의 중심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서준호는 왜 감금했지? 한민재가 다시 물었다. 왜 함께 도망치지 않았어? 서연의 눈이 잠깐 젖었다. 그러나 그녀는 금세 그 눈물을 닦아내듯 턱을 들었다. 서준호는 나를 팔려고 했어요. 그 한 문장은 창고 안을 찢었다. 사람이 살겠다고. 서연이 말을 이었다. 내 이름을 넘기려고 했어요. 내가 막으려고 하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웃었어요. 나는 그 웃음을 잊을 수 없어요. 한민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준호의 지친 눈동자가 떠올랐다. 모텔 욕실에서 사슬에 묶인 채로도 살아있던 눈. 그 눈이 완전히 결백의 눈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연이 정당해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네가 그 사람을 묶었고 한민재가 말했다. 서명하게 하고 실종을 연출하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실종이면 시간이 필요해요. 사망이면 경찰이 붙고 보험사도 붙고 끝까지 가요. 실종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업무 설명처럼. 그 차분함이 한민재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뭐 던데 왜 문자 살아있어를 보냈지? 한민재가 물었다. 서연의 눈동자가 다시 흔들렸다. 이번엔 더 크게. 내가 아니에요. 서연이 말했다. 그 문자는 서준호가 보냈다? 서연은 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그리고 그 문장 하나가 이야기를 무너뜨린다. 팀장이 서연에게 수갑을 채우려 다가갔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다만 수갑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으로 금고를 바라봤다. 명단. 서연이 낮게 말했다. 그걸 당신들이 가져가면 아니에요. 한민재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럼 시작이겠지. 서연의 입가가 아주 작게 떨렸다. 그녀는 그제야 처음으로 패배를 실감하는 얼굴이 됐다. 서준호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의 몸은 말라 있었고 팔 안쪽의 자국들은 시간이 겹겹이 쌓인 흔적이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 말을 하지 못했다. 한민재는 병실 문 앞에서 기다렸다. 피해자이자 동시에 사건의 한 축. 그를 어떻게 부르든 그의 말이 필요했다. 서준호는 결국 입을 열었다. 서연이 처음엔 나를 살리려고 했던 게 맞아요.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은 자꾸 바닥으로 떨어졌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서류가 됐어요. 사람이 아니라 사인하는 손. 그 말이 한민재의 가심을 무겁게 눌렀다. 사람이 서류가 되는 순간 그게 이 사건의 진짜 잔혹함이었다. 칼이나 피가 아니라 종이와 펜으로 사람을 부쉈다. 인물 A, 강도영은? 한민재가 물었다. 서준호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그 사람들은 중간이에요. 진짜는 명단에 있을 거예요. 명단. 창고 금고는 압수겠다. 재로 타다 남은 서류 조각들도 한 장 한 장 수거됐다. 파쇄된 종이는 복원이 가능했다. 시간은 걸리지만 종이는 언젠가 다시 읽힌다. 재판은 길었다. 서연은 계획을 부인하지 못했다. CCTV, 통신기록, 렌터카, 하이패스, 창고 출입 로그, 강도연의 진술, 인물 A의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서준호의 생존과 감금 흔적. 서연의 변호인은 강요와 협박을 말했다. 빚과 조직을 말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서연은 두려웠을지 몰라도 선택은 했고 사람을 묶었다. 그 선택이 범죄의 문장이 됐다. 선고날, 법정은 조용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계획적 감금, 문서 위조, 증거인멸, 보험사기 미수, 그리고 공범들에 대한 처벌. 인물 A는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그가 연결해온 명단은 또 다른 수사의 시작이 됐다. 법정 밖에서 서연은 마지막으로 한민재를 봤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결국 입을 다물었다. 단정한 얼굴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고 남은 건 한 줄의 피로였다. 한민재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판결문에 이미 있었다. 며칠 뒤 한민재는 사건 파일 맨 뒤에 마지막 메모를 붙였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보는 돈이 되고 돈은
덧치된다. 이 사건은 거창한 살인이 아니었다. 총도, 칼도, 폭발도 없었다. 대신 있었다. 주소와 전화번호, 결혼정보, 진료기록, 보험특약. 사람이 사람으로 살기 위해 필요했던 정보들이 누군가의 손에서는 낚싯바늘이 됐. 서준호는 살아 돌아왔다. 하지만 돌아왔다는 말은 늘 반쪽짜리다. 그의 시간은 잘려 있었고 몸은 회복해도 기억은 천천히 따라왔다. 그는 어느 날 병실 창문을 바라보며 한민재에게 말했다. 형사님, 그 문자 살아있어. 그거 보낼 때 저는 진짜로 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했어요. 내가 여기 있다고. 한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말이 이 사건의 가장 인간적인 결말이라는 걸 알았다. 결국 사람은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살아남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눈에 존재로 남기 위해 버틴다. 한민재는 병실을 나서며 복도 끝을 바라봤다. 저 멀리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비는 2017년의 비와 닮아 있었다. 다만 지금은 비가 내린 뒤 남는 게 침묵만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수첩에 적었다. 내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누가 내 이름을 알고 있는지 한 번쯤 의심하라. 공짜처럼 온 행운은 때로 누군가가 놓아둔 덫일 수 있다.